저자들은 일본에 사과를 한 자들입니다. 일본은 오히려 한국에 은혜를 주는데 왜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문제질하냐. 근본적으로 일본이 자기의 조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본 국우랑 내선일체. 저자들이 언제 창궐을 시작했냐면요. 이명박 때 뉴라이트가 나오면서 창궐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박근혜가 한일 위안부 엉망으로 했을 때 그때 두 번째 창궐을 합니다. 세 번째 윤석열이 아예 나라 일본에 갖다 바치기로 할 것처럼 기시다를 만나서도 빡빡 기시다 오고 뭐 이럴 때 다시 한번 창궐을 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극렬히 공격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 스스로가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본인들도 유감이라고 이야기한 것까지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요즘에 너무 짐승이 많은데 짐승들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자칫하다가는 짐승들이 차지하는 세상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전에 김병헌이라고 하는 자가 막 하고 다니던 것을 보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왜 저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런 시간, 돈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게 참 궁금했거든요. 오늘은 그런 내용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김병헌이 계속 모욕하고 그러니까 지금 경찰 조사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더 사람들 불러 모아서 했다는 거예요. 어제 이자가 이런 그 짐승 같은 짓을 벌이는데 거기에 또 뉴라이트인가 뭔가 하는 극우 쪽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자들이 다 모였어요. 완전히 동물농장이더군요. 어제 김병헌이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위안부 사기극의 중단과 위안부 사기극의 상징인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SNS에서 올린 글 자체가 역사적 사실하고 반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성매매 여성이고 매춘부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가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당신 매춘부야 이렇게 경멸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어요. 위안부에서 성행위를 한 거를 정당하다고 아니, 하는 거예요? 일본군을 두둔하시는 거예요? 일본군이 어떤 일을 했죠? 성행위를 했잖아요. 위안소에서 우리나라 여성들 데려다가. 그럼 돈 냈어요. 그러니까 요금 냈잖아요. 정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요금 냈으니까 정당한 거지. 거예요, 그게? 아니 그 당시에는 성매매가 합법이었어요. 모르시는 거 아니세요? 그 저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먹이를 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별거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학자입니까? 뭐 그런 쪽 연구를 자기가 많이 했다고 주장은 하고 혼자서? 있습니다. 예. 뭐 류석춘이나 뭐 이영훈이나 이런 자들은 이제 학교에서도 뭐 가르치고 이랬던 자들인데 그렇죠.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했던 사람인지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특별한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근본이 있다라고 네. 보여지지는 않는 사람이고요. 혼자 뭐 보니 공부를 뭐 많이 했다고 주장은 하는데 그 주장하는 내용 자체도 학문적이나 이론적 근거가 굉장히 박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분이 사실은 뭐 저런 주장을 해봤자 뭐 누가 저런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예.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렇다가 갑자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이게 그냥 관심을 잠깐 받는데 아니면 본인도 뭐 지금 관심을 받게 돼서 좋은 건지 뭐 이참에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과거 한 15년 전인가 한 20년 전쯤부터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거기에 갑자기 출몰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없었다. 강제성이 없었다. 거기는 그냥 자발적 매춘부들이다. 소녀상은 흉물임으로 철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거기에 이제 정의연이라든가 이제 올바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랑 이제 시민들이랑 충돌이 많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더욱더 관심을 끌려고 뭐 일장기에 막 일본 기모노까지 입고 오면서 더 도발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그래가지고 도발을 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막 밀치거나 다소간에 분쟁이 생기면 모욕죄, 폭행죄 이런 걸로 또 고발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 또 뭐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까지 연명을 해왔던 정말 이상한 단체인데 요즘에는 이제 위안부 소녀상뿐만 아니라 소녀상이 여기저기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 무슨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 앞에 가가지고도 저런 시위를 하는 아주 목불인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 근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더 우리가 확실하게 짚어보겠지만
본인 생각에 아니 돈 주고 했으니까 합법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그걸 저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일단은 저자들은 일본에 사과를 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제국주의, 군국주의 행태와 각종 범죄에 대해서 진정한 사죄. 독일 지도자들은 지금도 무릎 꿇고 사죄를 하잖아요. 될 때까지 사죄하겠다는 자세. 다시는 독일이 전범국가 돼서는 안 된다는 다짐. 근데 저자들은 일본은 오히려 한국에 은혜를 주는데 왜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문제제라냐. 배은망덕한 한국 국민이라고 하는 일본 그거랑 똑같은 말하면서 일장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도 말씀. 제가 저기 일본 대사관 앞에 집회 많이 갔었죠. 일장기를 흔들면서 오히려 한일 간의 역사적인 요구하는 시민들을 모욕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이 저놈들한테 이제 기소된 사람들 우리 변론도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일본이 자기의 조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본 국우랑 내선 일체 이런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 근데 저자들이 언제 창고를 시작했냐면요. 이명박 때 뉴라이트가 나오면서 창고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다음에 박근혜가 한일 위안부 엉망으로 했을 때 그때 두 번째 창고를 합니다. 세 번째 윤석열이 아예 나라 일본에 갖다 바치기로 할 것처럼 기시다를 만나서도 빡빡 기시다 오고 뭐 이럴 때 다시 한번 창고를 하고 그때만 평화의 소녀상을 극렬히 공개합니다. 저자들은 뭐 김병현이 같은 자는 학자도 아니죠. 그냥 근본도 없는 극우단체 그냥 이름도 없는 일꾼이었는데 요걸로 이제 이슈 파이팅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오히려 후원금 장사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 제국주의자들 스스로가 위안부 강제동원 강제성을 스스로가 인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본인들도 유감이라고 이야기한 것까지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자들이죠. 일장기를 들고 흔들라니까 진짜 가보면 일장기를 흔들고 있어요. 호랑님께서요.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금 받고 저 일을 하는 겁니다. 저자와 뉴라이트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는데 그 돈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돈벌이가 되니까 하는 거지 돈 안 되면 하겠습니까? 그래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뭔가 저렇게 해서 돈이 좀 관련돼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런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데는 당연히 돈이 들고 그런 지원금을 어디서 받느냐 이런 것도 물론 그게 밝혀져야지 저자들이 더 이상 저런 행동을 하지 못할 텐데 저는 사실은 오늘의 이런 망언을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계기는 법원이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류석춘 당시 이제 교수가 연세대 강의 도중에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다. 라는 발언을 강의 중에 합니다. 그리고 정대협이 위안부 여성들에게 일본군에 강제 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 이 부분을 법원에서 학문의 자유 영역으로 무죄 판단을 해줍니다. 정대협 관련 발언만 벌금으로 선고를 하고 1심 판결부터 대법원까지 이렇게 확정이 되면서 위안부 매춘부다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이거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네라고 밀어뒀던 것이 이제 이게 동력이 되면서 지금 김병헌도 똑같이 류석준 교수가 한 말이랑 내가 똑같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수형님 TV님께서요. 위안부란 단어부터 바꿔야 합니다. 성노예 피해자로 네.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안부 명칭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막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정신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신대는 한자를 그 뜻을 풀어보면 솔선해서 앞장선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돈 벌러 가는 것처럼 솔선해서 앞장서는 것처럼 그리고 일본군을 위안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표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노예 이렇게 피해자 쓰자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게 어감이 강해가지고 피해 여성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위안부라고 하는 표현 쓰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제 그 자리에 이제
그동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자들이 다 모였어요. 류석춘, 또 이영훈, 또 낙성대의 이우연이라고 하는 자도 있고요. 이 자들이 했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성노예가 아니라 포주와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으면서 일본군에게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노동자였습니다. 그동안에 국민을 상대로 한 이 공교육이나 언론의 이런 보도 태도가 나는 문제라고 봐요. 유엔은 거짓말한 거를 이제 깨닫고 있어요. 일본은 이미 깨달았어요. 박유하도 지금 무죄 나왔지, 나도 무죄 나왔지. 이런 지금 누적된 사례가 늘고 있는데 왜 김병호 소장만 대통령이 콕 집어갖고 저 양반을 저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일종의 인권 침해 아니에요. 근데 그 무죄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신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한 건 아니잖아요. 뭐 강의실에서 재판에 발언한 대해서 거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이거? 지금 저거는 억지를 쓰는 거죠. 네. 저런 쓰레기 같은 발언을 죄송합니다. 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짐승들한테 뭐 무슨 얘기를 뭐.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역사적으로 일본도 위안부의 강제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 유명한 고노 담화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위안부 모집, 이송 관리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졌다고 일본도 인정을 했고 유엔 보고서에도 아예 대놓고 이거는 성노예다 강압적으로 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거는 쏙 빼놓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창작을 해가지고 강제성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거의 그냥 자기들만의 판타지를 만들고 있는 수준인데 그래서 저런 사람들한테 지금 카메라를 주고 마이크를 주는 것 자체가 이미 다 끝난 사안에 대해서 저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다라는 생각은 또 들고요.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 사람들이 뭐 강제성이 없었다 뭐 심지어 뭐 포주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모욕이고 이제 허위사실적 시에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국회가 지금 5.18 피해자분들에 대한 모욕행위나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저렇게 모욕하는 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좀 더 강화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저분들하고 싸우다가 저 사람들한테 뭐 욕설을 했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이랑 다투다가 카메라를 밀치거나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제가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법원도 기계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정당방위, 정당행위 이런 거를 굉장히 좁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랑 다투다가 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찍으니까 찍지 마라 라고 하면서 카메라를 밀쳐낸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폭행죄로 지금 유죄가 나와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국회가 좀 살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퀴즈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공산주의자, 저런 교수들한테도 지금 법원이 무죄 선고했고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건 모욕이 아니다 라고 지금 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자, 친일 매국노 이건 모욕죄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야 이 친일 매국노야 라고 하면 네. 당연히 저 사람들한테 야 이 친일 매국노야라고 그렇죠. 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예. 그분들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거기도 기소가 됩니다. 다 모욕죄로 유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일 매국노가 모욕죄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래요. 그 판사 친일 매국노네. 법원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친일 매국노라는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저 사람들과 다투다가 찍지마 하고 카메라를 밀쳐내는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행위를 한 사람 시민들도 다 처벌되고 있단 말이죠. 이것까지도 국회가 통합적으로 나서갖고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 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제 5.18에 대해서는 왜곡함 처벌하는 법이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범죄 그거에 대해서도 왜곡하는 것을 처벌하는 걸 같이 논의하다가 하도 저 당시에 극우 세력이나 누리하이트가 창궐해 가지고 그게 논란이 생기니까 5.18 왜곡 처벌법만 먼저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과거 저런 전쟁 범죄 특히 제국주의 군대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왜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그러니까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에는 지원 체계는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그들에 대한 왜곡과 음해를 차단하는 걸 아직 못한 거죠. 또 혐오 발언, 이제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이런 것도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정작 일본도 혐한 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혐오 발언 못하게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잖아요. 그걸 금지법을 일본도 만들어낸 아직 대한민국이 못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우선적인 입법 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저자들은 일본군 성노예 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강제 동원 피해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요. 강제 징용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놈들입니다. 다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일본 스스로도 사도광산 문제에 있어서 강제 징용에 대해서 유감을 여러 번 표현했는데 물론 그것을 표현하기로 안 하는 거짓말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강제 징집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원래 최소한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도 저렇게까지는 대담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명박 때 루라이트를 만들어서 일제시대 임시정부 역사를 지우고 마치 1948년 8월 15일이 우리가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창고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 자들이 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 어렸을 때는 저런 자들 없었잖아요. 앵커님이랑 저희들 저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이 윤석열 이 세 자가 아예 이제 차라리 북한을 때려잡고 일본 와서 북한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계속 일제시대 저항의 역사가 국민들한테 뇌리에 박혀있으니까 그걸 지우려고 공작을 한 거죠. 역사 공작. 그러면서 창고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노하고 역사왜곡 금지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처벌법하고. 그러면 법원도 그런 판단을 못 하죠. 예. 또 한 가지 저는 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위안부에 대해서 잘못 왜곡된 표현,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집단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예훼손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그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게 집단 명칭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이 특정이 되고요.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충분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얼렁뚱땅 뭐 강의실에서 했다. 뭐 집단 명칭이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그 부분을 무죄를 준 것이 대법원까지 쭉 직행을 하면서 무죄로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판례가 변경돼야 된다. 그래서 저자들이 그걸 무죄받았다고 저런 식으로 뭐 기자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거 뭐 판단받은 건 아니지 않냐라고 질문을 해도 뭐 나보다 잘하냐고 한번 제대로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김병헌이라고 하는 저자는 소녀 사항을 모욕하고 다니면서도 아주 악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녀 사항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을 기리고 있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이나 또 살아 계셔도 나타나기를 좀 주저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런 사람들 소녀상만 일부러 골라가서 그런 모욕 행위를 합니다. 왜? 모욕죄는 친고죄죠. 직접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저자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한번 차분히 너는 딸 없냐? 일제시대 때 뭐 이미 일본도 인정을 했어요. 고노다마를 보면 일본군은 위안소 설치 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고 업자의 감언, 강제 등으로 모집이 이루어졌고 위안소 환경은 강압적이었다.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진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전한다. 그때 당시 우리 여성들의 정조관념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야말로 겁탈을 당하면은 자진하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정도로 정조를 목숨처럼 지키던 시대에 살았던 여성들이 돈을 벌러 성매매를 하러 일본에 갔다고요? 그걸 말이라고 그걸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들이 짐승인 겁니다. 거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 형제가 기다리는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을 참아가면서 버텼던 분들이에요. 그거를 돈 벌러 갔잖아. 돈 받고 했잖아. 근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짐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자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지난번에 그 글 올린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런 자들은 짐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냥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니까 점잖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를 하든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점을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어디서 저런 것을 나가지고 할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데요. 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이 있다. 이게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서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 이재명 대통령이 한탄을 하는 거죠. 어제 그 집회에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 나와가지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표현의 자유를 마치 무소불위의 방패처럼 휘두르며 피해자를 울려얹힌 폭거를 이제는 영원히 중단시켜야 한다. 표현의 자유 얘기하는데 표현의 자유라고 무작정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그 짐승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짐승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나치를 지금도 막 찬양하고 이러는 자들이 있잖아요. 찬양만 해도 징역을 살리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홀로코스트 관련해서 이걸 처벌하는 법을 만든 나라들이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고 EU, 유럽연합도 있는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행위 방지 협약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대량 학살, 잔혹한 범죄, 전쟁 범죄를 부인하거나 심각하게 축소하는 행위는 최대 3년의 징역형. 독일은 나치 지배하에서 저질러진 집단 학살을 찬양, 부인, 경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오스트리아 나치 금지법은 나치 조직 설립 부활을 기도하면 10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반인륜 범죄 등을 인쇄물, 방송 등에서 배포하면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중형입니다. 프랑스도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해가지고 반인륜 범죄 존재에 이의를 제기하면 1년형의 구금형, 4만 5천 유로 이하 벌금형 이렇게 지금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만들었어요. 아까 우리도 5.18 특별법 만들었는데 이제 이것도 정식으로 법을 만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쟁 범죄 부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건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자들이 저렇게 때로 다니면서 아예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저렇게 시위를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국회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보다도 그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입법적 제안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의 파라라고 있어요. 외국 기관 대리인 등록법. 예. 외국 기관이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일종의 자금 지원을 받는 단체는 신고하고 등록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그 사진을 보시면요, 저 사람들이 아까 뒤에서 뭐 피켓 들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피켓에 한국어가 써 있었습니까? 일본어가 써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 일본어 피켓을 들고 거기 보면 뭐 위안부 성노예가 아니었다 막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일본 보라는 거네. 그렇죠.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본 보라고 저런 짓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건 간에 지원을 받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거 있으면 외국 정부로부터 돈 받는 거 신고하고 등록해서 그걸 밝혀내야 됩니다. 옛날에 일본 극우 정권들이 실제로 한국에 친일분자 만들려고 뭐 일제시대 때도 그랬지만 해방 후에도 계속 그래서 일본 문부성 장학금 1호가 윤석열 아버지라는 건 팩트로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어렸을 때 일본은 뭐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한 나라였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찬양했는데 그런 자들이 아예 대한민국을 일본에 갖다 바치려고 작정한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첩법에 의하면 일본 간첩들입니다. 저자들은. 그러니까 역사애국 금지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전쟁 범죄를 비호하는 자들은 사실상 일본 간첩으로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암흑화가고 있고 남북 간의 전쟁 나면 일본이 다시 살아나니까 전쟁 나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해야 된다는 이데올로기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대선 후보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니 한반도 전쟁 나면 자위대가 한국에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황당한 말을 하는데 그게 저자들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 정말 위험한 거죠.
모여라 꿈동사님, 범죄 수익 창출 친일 매국노 내란 공범들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김박박디라라님, 네 식구들이 일상생활하다가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끌려가서 그 몹쓸 짓 당한다고 생각해봐라.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런 그 상식에 어긋나는 미친 짓을 하는 이런 짐승들 빨리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자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는 그 뒷 배경에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친일 언론 매체들입니다. 이 자들이 자신들이 일제시대 때 부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런 반민족 언론들이 이런 자들을 보호해주고 은근히 뒤에서 부추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처단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웬만하면 짐승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짐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오늘 안 다룰 수가 없어서 다뤘는데, 짐승 얘기 나온 김에 상식에 어긋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그 전환길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참 저게 사람인가 싶은데, 저는 전환길보다 더한 자를 어제 봤어요. 김현태. 야, 이건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어떻게 돼버렸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이 자는 좀 정상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리고 명색이 군인이고 그렇게 대령이죠. 대령까지 올라가서 이제 파면됐지만, 그러면 또 육사 출신이고 어느 정도 기본이 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주동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폭동을 하고 그 다음에 눈물 콧물 찔찔찔 짜면서 다 우리는 김용현이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자가 어느 순간 확 돌아가지고 뭐 안규령 대변인이 대단한 테크닉으로 우리 뭐 훈련된 군인들 총기를 뺏으려고 했다고 말을 하지 않나 그러더니 이번에는 윤석열 계엄 잘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짐승도요, 주인은 안 묻디다. 근데 이건 뭐죠? 전환길이가 그러니까 이해를 불러가지고 막 같이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그 삼성 장군을 선발하는데 이성 장군들한테 질문했다고 하는 겁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그래서 내란입니다 한 사람 한해서만 진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말한 장군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진급이 안 되셨고, KBS, MBC, 뭐 기성, YTN 이런 건 보기 때문에 군인들 자연스럽게 현재 자태한데 레거시 미디어에 이제 뭐 세뇌되어 있는 꼴인 겁니다. 우리 애국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진실된 뉴스를 좀 많이 봐주시고, 특히 전환길 뉴스를 보시면 뭐가 진실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 김기현 변호사님한테 물어봅시다. 쟤 왜 저렇게 됐어요? 쟤들도 레거시라 그러네요. 심지어 KBS도 좌편향. 좀 이거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자들은 조선일보 폐지운동하는 자들이에요. 조선일보도 좌익이래요. 미쳐버린 거죠. 변호사님 계속하십시오. 아니 예. 김현태 여러 번의 변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그 최종판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카메라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707 특임단은 김용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하면서 부대원들은 죄가 없으니 선처해달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선처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변신을 합니다. 그다가 이제 최종 변신. 그다가 이제 군을 떠나서 자기가 군을 떠나겠다라고 했지만 파견으로 해외에 나가려고 했다가 그것도 좌절되자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KBS, YTN까지 좌편향된 언론이라고 말을 하면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전환길 뉴스를 봐라 라고 말하는 이제 적극적인 극우 인사가 됐다고 봐야죠.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제 앵커께서는 이제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선조들이 더 정리를 잘 해주셔서 금수만 또 못한 자들이라면 금수만 또 못한 놈들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자들이 금수만 또 못한 금수도 이렇게는 안 하죠. 야, 김현태
그 보니까 페이스북에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후원 많이 이제 돈맛까지 봐버렸네요. 이제 이러면 앞으로 얘가 이제 전환길 투가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그리고 극우 세력의 이제 일종의 뭐랄까 전환길하고 정광훈밖에 없었는데 한 명 늘어나는 거죠. 늘어났죠. 대련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육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해체를 하든지 근본적으로 한 육사의 교육을 정말 근본적으로 다. 뭐 육사라고 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사 이제 출신 훌륭한 장군 저런 짐승들이 따로 저런 있는 자들이 건데. 어쨌든 소수라도 윤석열이나 김현태 같은 자를 양산하는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찰해봐야. 아니 저는 김규영 변호사님이 조금 내용을 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됐는지. 예. 다 아시다시피 김용현한테 이용당했다고 눈물의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수사기관에는 상당한 협조를 또 초창기에 예.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이 사람이 말을 바꾸면서 정확한 지시를 듣지 못한 것 같다, 뭐 곽종근이 거짓말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시점이 국회에 몇 번 출석을 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싹 바뀝니다. 정확하게는 아마 그때 국방위에 누군가가 그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랑 뭐 면담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기를 뭐 외국의 파병 군대에 파견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뭔가 그 어디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싹 돌아서게 되거든요. 근데 군인 신분에 있을 때는 최소한은 자기가 뭐 입을 닫고 뭐 말을 잘 안 하고 요런 정도에 머무르다가 최근에 이제 징계로 징계위가 이거 파면이 되니까 그 무렵쯤부터는 이제 그 안규령 대변인 이야기라든가 오늘 뭐 이제 전환길 뉴스 이렇게 그냥 완전히 흑화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저도 어떤 사람인지 뭐 군인분들한테 뭐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썩 그렇게 군인 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예. 그러니까 현역 시절에도. 그런 저자도 지금 이제 재판 있더라고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구속이 안 되죠?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석연치가 않아요. 초창기에 이 사람이 기소가 됩니다. 작년 한 2월 정도에 그렇죠. 예, 기소가 되는데 그 국회를 침탈한 그 부대가 707 그러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부대를 보내던 장군들 뭐 이진우, 뭐 여인영, 곽종근 사령관들은 다 구속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본이 저는 거기에 굉장히 안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군들까지만 구속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뭐 이걸 나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대령이니까 장군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마도 거기에서 빠진 것 같고 그때까지는 아마 이 사람이 간을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 입을 열면은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뭔가 그 당시에 수사기관들하고 일종의 뭐 플리바게닝 아닌 플리바게닝 같은 거를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의혹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김용현이한테 악용당했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울면서 가짜 눈물이었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자는 구속까지 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우리가 속아버렸던 거죠.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일종의 2차 내란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여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요, 너무 끔찍합니다. 극우 세력 중에도 가장 극단적인 용어 맞습니다. 지난 1년간 적들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 국회를 적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 민주노총이 비우에 있는데 민주노총이 간첩이 많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이 내란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북한하고 연계됐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정도면 전환길이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주장을 하는 수준까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범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저는 지금이라도 이것이 이제 내란 특검 끝났으니까 이제 검경 차원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제가 촉구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은 뭐 민노총뿐만 여러 군데서 다시 고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가 대응을 반드시 제가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뒤에 뭐가 있는 거죠. 한때는 이제 파키스탄에 지원을 했었어요. 그쪽으로 뭐 무관인가 가려고. 그것은 뭐 이걸 보내주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런 자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뒤로도 이제 조금씩 내란 세력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이 사람은 보니까 군인 시절부터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자기 몸만 챙기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왔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처음에 악어의 눈물을 하면서 그렇게 회견을 했던 것도
아, 뭔가 내란이 실패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으니까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회유를 당해가지고 다시 지금 전환기일한테 붙어 있는 것도 아, 어떤 식으로든 나는 살아야겠구나, 나를 살려줄 때는 여기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 같아요.